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김준일의 일, 박원석의 석,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실 뭐 일부에서도 다루기도 했지만 사실 거의 모든 방송이 이걸 지금 다 다루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 뭐 어쨌든 지금 상황을 짧게 어떻게 먼저 평가하시는지부터 듣고 갈게요. 김준일 에디터님. 저부터 할까요? 네. 한 단어로 하면 총체적 남국이다. 남국이다. 예, 총체적 남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무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네.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 어제 이제 의총 결과 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지금 계속 막는 것 같아요. 예. 총체적 남국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래로도 막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김남국 의원이 일단 굉장히 무책임한 주랭랑을 한 거죠. 네. 아니 본인이 진상조사를 자처해 놓고서 그 진상조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네. 또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도 않으면서 일단 당에 대한 책임감으로 탈당을 한다. 그건 책임지는 방식이 아닌 네. 거죠. 당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어제 뭐 민주당 의총에서 경론이 오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당이 여기에 좀 더 단호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방탄정당, 네. 온정주의적인 정당, 자정 능력이 없는 정당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빗발쳤는데 의총 결론을 문서로 남긴 거 보니까 결국엔 두루뭉술하게 또 뭉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단적으로 김남국 의원을 민주당이 국회윤리위에 스스로 좀 제소를 해서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이 자료도 성실히 협조하고 진상조사에 허심탄회하게 임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제명하겠다. 국회법에 따라서 이 정도의 대응이 나와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정작 그 의총 결의문에는 김남국 이름 석자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결국 현재 지도부는 또다시 꼬리 자르기 하고 적당히 상황을 봉합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좀 어렵다. 어제 결론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소극적 대응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 일단 탈당을 주말에 했어요. 네. 이 탈당한 의도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탈당을 함으로써 중징계를 피하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두 가지 뭐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진상조사를 본인이 요청을 했거든요. 김남국 의원이 네. 당에다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요청합니다라고 한 다음에 진상조사 들어가니까 바로 탈당을 해서 진상조사단을 무력화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당 차원의 징계를 피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걸 같은데. 김남국 의원한테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김남국 의원의 행보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언론 대응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에만 두 번 나갔습니다. 네. 인터뷰를 해서 이거는 지지층 결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은 지지층이다라고 해서 그쪽에 이제 호소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코인을 이제 로비용으로 받았다라는 이 에어드랍의 네. 이제 그 형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특정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받는 건데 이게 무슨 로비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그동안의 이용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밝혀지면은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탈당을 함으로써 인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자진 탈당을 할 경우에는 이제 복당에서 조금 다른 결과 이거에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네.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탈당했을 경우에는 5년간 막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복당을 못한다. 네. 5년간. 그것도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음. 그것도 이제 심사를 해서 다시 구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김남국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징계 전에 그러니까 윤리 감찰이 시작된 거지 징계가 개시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이거는 예외 조항이다. 그래서 탈당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죠. 뭐 김남국 의원의 어떤 의도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대응이에요.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뒷북 대응이거나 미온적이거나 그런 겁니다. 일단은 김남국 의원은 대선 후보 수행실장이었어요. 네. 그리고 7인의 멤버였어요. 네. 그러니까 친명 중에 핵심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이 당 지도부하고 정말 상의를 안 했을 거예요. 탈당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냥 뚝 던지고 나왔다. 저렇게 핵심적인 인물이. 그럼 상의를 했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 사태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한다라는 뭐 국민의힘이나 다른 일반 시민들의 어떤 비판을 좀 면하기가 힘들고 만약에 상의도 안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액션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은 진상조사를 무력화하려는 거 아니야 너? 그러면은 너 절대 앞으로 복당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우리 윤리위에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거야. 너 제명할 수도 있어 우리가. 너 협조해라는 정도의 액션이 민주당에서 나와줘야지. 아 그러면은 이게 김남국의 개인 플레이구나. 민주당은 정말로 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그런 게 없어. 윤리 제소도 빠지고. 규정상 예. 탈당을 막을 수는 없나 보죠. 규정상 탈당을 막을 수 없고 제가 당원 당규를 찾아봤는데요. 탈당계를 내놓은 순간 탈당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2일 안에 당원 명부에서 삭제해야 된다라고 내는 순간 바로 효력이 이제 발생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시점에 이런 맥락의 탈당이 이런 후폭풍을 불러올 거라는 건 사실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설사 상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도부가 좀 이걸 말렸어야 되지 않느냐, 말릴 수 있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의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저는 상의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도부의 첫 일성도 권칠승 대변인이 그런 거였습니다. 당이 진상조사를 더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탈당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뭐 이런 게 첫 반응이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당에서도 미리 알고 있었거나 혹은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설득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공무원도 징계 중에 그 사표 내면 안 받잖아요, 사표를. 네. 그런 것처럼 거꾸로 설득을 했어야죠. 이거는 당의 진상조사를 통해 가지고 명백히 그 사실관계를 밝히고 당이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그 징계에 임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선 정치적으로 더 최악의 수밖에 안 된다라고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그런 면에서 민주당 지도부도 책임 있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저런 변명들이 있는데 지금 뭐 허위 사실, 언론의 과장 보도, 또 검찰의 흘리기 이런 걸 탓하기 전에 본인이 해명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각종 의혹이 더 증폭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드랍에 대해서도 그거는 진짜 나에 대해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최초의 위믹스 머니를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어떤 경위로 얼마에 어느 시점에 어떤 거래를 통해서 취득했는지 밝히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건 하나도 안 밝히면서 선택적 해명을 하면서 그 본인의 선택적 해명과는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건 다 허위 과장 보도다라는 거는 그 허위 과장 보도의 책임이 본인한테 있는 거죠. 게다가 당의 진상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 3,000건이나 되는 거래 내역을 일일이 밝히기 어려워서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변명이고요. 그중에 이미 제기된 주요한 의혹들에 대해서만이라도 밝히면 됩니다. 근데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도 해명하지 않으면서 허위 과장 보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이걸 프레임으로만 대응을 하고 있고 그 정부가 흘렸다 뭐 이런 식의. 예, 일부 본인의 강경 지지층만 결집해서 그 위에 올라타 있으면 내가 정치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굉장히 좀 수가 낮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치인은 국민들로부터 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국민 여론에 의해서 버림받으면 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남국 의원도 민주당도 그걸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관건은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달려있다고 봅니다. 과연 잇따른 당내의 이런 도덕성 논란과 위기를 적당히 뭉개고 꼬리 자르는 방식으로 갈 건가 아니면 단호하게 대응해서 전면적 쇄신에 칼을 들 건가. 물론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의 문제가 있지만 그건 그거고 당 대표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본인 문제에 묶여가지고 이조차도 제대로 못한다. 내지는 자기와 가까운 자기와 동맹인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응 못한다. 그러면 당 대표 하지 말아야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사실 이제 코인 이 문제는 지금 돈봉투 의혹이 묻혀버릴 정도로 모든 이 뉴스가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돈봉투 의혹은 물론 이제 수사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얽힌 사람도 많고 어떤 당의 훨씬 더 조직적인 문제이지만 이건 사실 현재까지 나온 사실만 보면 코인 논란은 김 의원 본인 개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당 지도 입장에서 훨씬 더 단호하게 대처해서 사실 끊어내버릴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은 코인 돈봉투 논란 때도 그랬지만 이번 논란 때도 나온 지 며칠이 지나서 그때 가서야 진상조사 윤리감찰 얘기가 나왔고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돼서야 지도부가 움직이는데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력, 대응력 이런 것들이 좀 안일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송영길 전 네. 대표도 그렇고 그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대응이 더딘 게 아닌가.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너무 보는 거 아니냐. 내지는 결국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바랄 거는 요행수. 그 윤석열 정부가 똥보를 네. 계속 찰 것만 네. 이대로 가면은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수도권의 의석을 가진 의원들 같은 게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의총에서 굉장히 격론이 오간 거고 그게 무슨 계파적인 발상에서 비명이 친명을 향해서 공세를 취한 거다라는 거는 지극히 단세포적인 해석이라고 보고요. 이대로 가면 공멸이다라는 위기감이 더 큰 거죠. 좀만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그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제32조에 보면은 비상징계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당대표가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윤리심판원 조사 없이 네. 바로 처벌할 수 있게 징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바로 판결 내릴 수 있다. 예, 윤리 최고위원회만 동의를 네. 하면은 그러면 네. 이재명 대표가 이미 의지가 있었으면 9일이 지났잖아요. 네. 그 기간에 이거 김남국의 사태에 대해서 코인 사태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해결을 하고 징계를 하는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이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움츠러드는 거죠. 이 전체적으로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본인의 또 이제 내로남불 얘기가 또 여당에서도 네.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의총 분위기가 사실은 서른 의원 뭐 실명으로 안 나왔고 익명으로 했지만 서른 의원이라고 합니다. 서른 의원이 사퇴하십시오 당대표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빼놓고는 서른 의원 빼놓고는 나머지는 이재명 대표가 이 기회를 빌어서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오히려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징계를 세게 하고 그래서 당의 윤리기강을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재명 물러나라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는데 딱 나온 결과가 이거라니까 많은 의원들이 이거는 뭐 비명 이런 거를 떠나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지금 약간 허탈해하고 있고 분노해하고 있고 왜 이 당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의총의 목소리도 제대로 이제 반영이 안 됐다는 거 최종 결과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 단어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민주당의 어떤 선민의식과 하나는 피해의식 이게 콜라보가 된 것 같아요. 선민의식, 피해의식? 예.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에 맞서는 네. 이런 투사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 이런 탄압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만 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지지층 사이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가 김남국이 조금 실수는 했지만은 이를테면은 대정부 투쟁에 가장 앞장섰던 김남국을 지금 이런 식으로 쳐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들이 이제 피해의식과 선민의식이 나오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으면 뭐 피해를 받든 뭐 선민이든 이 문제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게 정상적인 조직인데 그거를 안 하려고 계속 뭉개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좀 점점 좀 아까 전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맞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번 기회에 좀 단호하게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그런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뭐 윤리위 제소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그런 어떤 최소한 이런 건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런 어떤 지표? 징후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비상징계권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미 국민의힘에서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 제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배했고 상임위 때 코인하고 한 것은 그리고 국회의원한테 1억 5천씩 세비를 주면서 네. 이게 재산 공개 의무, 주식 백지 신탁의 의무, 겸직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임기 중에 영리행위를 하지 말라. 네. 그리고 그게 투기가 됐든 투자가 됐든 자산 증식 행위를 국회의원 지위를 갖고서 하지 말라라는 취지거든요. 네. 그에 전면 배치되는 게 이번에 김남국 의원의 행위예요. 코인이 재산 그 공개 사항이 아니라는 제도의 공백을 굉장히 영악하게 이용한 거죠.
그러나 이게 정치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본다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칼을 들어야 되는데 당내에서조차도 그런 의견이 빗발치는데 이재명 대표가 결의문에조차 그런 내용을 담지 않았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담지 않은 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네. 라는 건 결국에는 내 편 감싸기를 하고 있거나 본인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원칙적으로 대처하지. 그러니까 본인에게 닥쳐올 위험을 고려해서 대처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이런 정치적인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냐. 저런 취약한 리더십으로 총선 이길 수 있겠냐. 이런 문제 제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 뭐 이 대표가 이 결의문의 내용을 정리하는데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지만 사실 또 박광훈 원내대표도 상당히 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에 있고 뭐 비명이라는 분류도 있었고 사실 약간의 결이 다른 성향의 정치인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루뭉술한 결의문이 나오고 끝났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스테리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박광훈 원내대표의 어떤 평소의 스타일, 성정상 이거를 계파 갈등의 여지로 좀 비춰지지 않게 좀 봉합하는 차원에서 좀 두루뭉술하게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해석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전체적인 입장에 동조를 했다라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쉽게 좀 감 떨어졌다 이런 것 같아요. 감 떨어졌다. 감이 정무적인 감각이 떨어졌다. 정무적 감각이 떨어졌다라고 이게 그러니까 사안의 어떤 파급력이나 이게 민주당의 도덕성에 얼마나 심각한 그 여파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안이하게 본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윤리위에 제소를 안 하는 거, 국회 윤리에 제소 안 하는 거 국민님의 힘이 했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글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해가지고 실제 가면은 뭐 제명까지 저는 제명까지 안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품위 유지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은 뭐 이게 굉장히 심각해. 저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뭐 게임도 하고 국회의원 한두 명입니까? 게임하고 뭐 여당의 중진 의원은 비키니 사진도 보고 네. 뭐 별거 다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사적인 문자도 보내고. 네. 문자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만약에 이를테면은 코인을 뭐 에어드랍을 받은 게 이를테면은 직무 연관성이 생기는 거는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로 갈 일이고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너무 이 사안에 대해서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는 양당이다. 믿는 거는 윤석열밖에 없다. 믿는 건 이재명밖에 없다. 이러면서 서로 적대적 공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다시 이제 태세를 변동해서 뭔가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총선이 1년이 안 남았고 수도권 2030 이 중도층 마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민주당이 좀 그걸 생각하면 이런 걸 당장 해야 된다라고 좀 주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하루 이틀 여론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론이 악화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겉으로 불거진 문제가 돈봉투 사건하고 김남국 의원이 코인 논란이잖아요. 이 두 문제는 다른 문제를 떠나서 법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어쨌든 윤리 문제고 도덕성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과거에 이렇게 위기 관리를 하던 그런 정무적인 대응과 최근의 모습을 보면 너무 비교가 돼요. 이렇게까지 이 어영부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의원들 징계 사례가 많았는데 뭐 의원이 아닌 당대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했는데 물론 그게 정당한 징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당대표마저도 그리고 최고위원들마저도 말 가지고서 징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현직 의원인 뭐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얘기했다가 6개월 이제 당권 정지 이런 걸 맞았어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그런 게 논란이 돼도 윤리기구가 당내 윤리기구가 움직이지 않는다. 네. 이런 당내 비판조차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뭐 윤리기구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강화한다는 걸 명문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굉장히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거냐 도대체. 저는 그거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떼고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큰 허들, 큰 짐이 있는 한 문제가 되돌이표처럼 글로 돌아와요. 민주당이 뭘 해도 방탄이라는 소리가 돌아오고 당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을 못하면은 이 도둑이 재벌절이니까 저런 거 아니냐라고 돌아오고 결국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민주당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이번 주 초반에 여론의 흐름이 중요할 텐데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조사가 지난 8일부터 12일 지난주에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이제 조사를 했고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7.0%, 국민의힘이 36.3%.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흐름은 약간 민주당이 상승하는 분위기예요. 엄청난 악재 속에서 이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주에 조금 빠졌고요. 네. 이 지금 민주당이 1.5%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도 1.4%포인트 올랐거든요. 이렇게 양당이 다 오르는 때는 뭐냐? 뭐 쉽게 얘기하면 지지층 결집 뭐 이런 효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ARS 조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지지하는 정당 없음, 무당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10%가 안 돼요. 응답률이 낮다. 그러니까 응답률이 낮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당층이 적다고. 무당층이 왜냐하면 적다. 정치 고관여층만 무선 응답으로 오면은 진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는 민주당 열성 지지자, 국민의힘 열성 지지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갤럽 조사를 조금 더 많이 보는데 갤럽 조사는 지난 금요일에 나온 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35, 민주당 32거든요. 사실은 이게 총선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정당 지지율이 직전의 정당 지지율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양강 의미 있는 제3당이 없을 때 예를 들면은 2020년의 총선 4월 총선 직전에 있었던 그 지지율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44, 미래통합당 23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80석하고 15석인가 이 정도로 확 차이가 난 거예요. 그리고 2012년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35, 민주통합당 31 나오니까 그리고 뭐 통합진보당 7% 정도 나오니까 이게 그때 새누리당에 151석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정당 지지율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양당 체제에서는.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이 지금 비슷비슷하지만은 지금 밀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 흐름이 그리고 꽤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좀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으로도 믿을 수 없는 정당이라고 딱 이렇게 그런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총선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죠. 그 부분도 사실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참에 차제 국회의원 그 코인 투자, 가상자산 투자 전수조사해 보자. 그 현실성이 있네 없네 뭐 물타기네 아니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수조사보다 빨리 어쨌든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서 재산 공개 의무 사항으로 만들고 근데 이제 지금 법을 제정하면 올 연말 기준으로 내년 3월에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어제 의원총회에서 나온 것도 그걸 부칙을 만들어 가지고 즉시 공개로 바꾸자. 그게 훨씬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수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워낙 누가 이런 코인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계좌를 개설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본인들이 신고하고 신고한 것을 토대로 역검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대로 신고 안 하면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달 중에라도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이걸 의무화하고 부칙을 달아가지고 즉시 공개하는 걸로 하는 게 가장 실효성 있는 전수조사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번에 LH 투기 의혹이 있을 때 권익위에 의뢰해서 한번 했던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는 근데 부동산하고 좀 달라요. 성격이. 그렇죠. 부동산 다 추적이 가능한데 이건 추적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이 뭐라 그럽니까? 이 콜드 뭐라 그러죠? 그거를 콜드 월렛? 네, 콜드 월렛이라 그래서 USB에 저장 장치에 담아놓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는 추적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담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으로 의무사항으로 강제하고 안 하면 그에 대해서 제재 규정이 있고 또 법으로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되 즉시 공개하도록 그렇게 부칙으로 보완을 한다면 그게 가장 실효성 있는 전수조사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뭐 김남국 의원 문제는 사실 이번 주 내내 지속될 거니까 이제 다른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최근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참여연대 세게 붙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하루에 사흘 동안 한 장관이 3번, 뭐 참여연대가 2번 서로 이렇게 입장을 내면서 부딪혔는데 일단 뭐 몸담으셨으니까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이 어떤 충돌, 설전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 저는 저걸 보면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리하고 기술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교체 대상 1위였더라.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수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일부 그 편향이 있을 수 있는 조사지만 국민들 의견이 겸허히 듣겠다라고 얘기하든지 저 조사에는 편향이 심하다 이런 이유로라고 얘기하든지 그게 아니고 그냥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네. 이게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의 수법인데 이제 정치인들이 잘하는 거거든요. 돌이켜보면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하고 언쟁을 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그 메시지에 대한 반박이 잘 안 될 것 같거나 메시지에 대한 반박이 본인한테 특별히 유의할 게 없으면 그냥 메신저 공격을 해버립니다. 근데 정무적으로는 그런 방법이 유효한 방법. 아, 그렇죠. 근데 메신저 공격을 하다 보니까 약간 자승자박이 된 거예요. 참여연대를 향해서 번호표 뽑고 지난 정권 때 이 권력에 줄 서서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표현이 좀 적합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참여연대에 현직으로 있을 때 간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전직입니다. 참여연대가 30년 된 시민단체고 이게 한국 사회에 진보적인 싱크탱크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 정권에서는 검찰들이 번호표 뽑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 참여연대가 권력에 많이 참여해서 중립성이나 객관성이 없다면 이 정부에선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통령의 측근들이 법무부 장관도 하고 금감원장도 하고 국정원 기조실장도 하고 대통령실에도 요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검찰 자체의 객관성이나 중립성이 없는 거예요. 참여연대가 바로 그 논리로 받아쳤어요.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헛똑똑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어요.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참여연대도 뭐 과히 나쁘진 않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던데. 일단은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훈이는 절대 지지 않아.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오세훈 시장 보고 5살 훈이다 그랬는데 한 9살 동훈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지지 않겠다. 따박따박을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고 저는 국무위원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정당인이라서 논박을 하는 게 아니라 국무위원이면 국민의힘의 장관이 아니라 국민의 장관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지적이 있으면은 저라면은 제가 장관이라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장관이 될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무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딱 좋은 스탠스예요. 그게 장관이 누구랑 싸우라고 있는 게 아니니까 하는 건데 이거를 굳이 이제 막 저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지금 여의도에 국민의힘에 최고위원직이 하나 비어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셔서 거기에 빨리 지원을 하시면은 100% 되신다. 그렇게 논쟁 잘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이거는 장관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예. 그리고 이제 뭐 간호법 문제 짧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이제 정부 여당이 제 요구를 건의했으니까 대통령이 100% 뭐 받아들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좀 다른 시각에서 사실 민주당도 이 간호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정말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 하나를 한번 리트머스 시험지로 재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 거라면은 참 불행한 일이죠. 지금 이 간호법을 둘러싸고 직역 간의 갈등이 이렇게 첨예하게 치닫는 이 상황이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왜 정치가 왜 국회가 정부가 이걸 중재내지 못할까 중재하지 못할 만큼 정말 극단적인 문제일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오래된 의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통과된 법에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고 보완돼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민주당은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수기하고 좀 더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 대신에 일방 처리를 택했고 전 총선용이라고 봐요. 국민의힘이나 정부는 민주당이 이걸 일방 처리하려는 조짐이 보이니까 그때 가서 이익단체를 불러가지고 당사자들을 불러서 마치 중재하는 듯한 신용을 했을 뿐이지 일방 통과시켜라. 라고 오히려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갈등이 너무 비생산적이고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피차간에.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건 분명하지만 그럼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 민주당은 똑같은 법 또 통과시킬 거냐.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은 또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 거냐. 이게 당사자들은 굉장히 절박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답답한 거죠. 네, 이제 간호법 문제는 또 거부권 행사되면 이제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일석이조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